반갑습니다. 예, 재정학 1순환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재정학이 무슨 과목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 뭐 유행하는 말인데 재정학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 교과서 4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재정학이 뭘 연구하는 학문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4페이지 두 번째 줄 국가 재정의 경제학적 분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란 말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국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재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재정. 영어로 이제 finance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돈을 거두어서 돈을 쓰는 과정을 이제 finance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거두는 과정이 이제 쉽게 조세가 될 것이고 쓰는 과정이 이제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좁게 이야기하면 정부 재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세 줄 더 내려가면요. 요즘은 단순하게 돈을 거두어서 쓰는 거 말고도 다양한 그런 정부 활동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재정이라는 대상을 기준으로 재정학을 정의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정의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말미에도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제 public finance 이제 공공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 조금 넓게 해가지고 공공경제, 공공경제학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한다라는 건데 재정학이라는 말을 여전히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그 국가재정을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국가재정을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시경제학 교과서나 미시경제학 교과서가 거의 그렇죠. 미시경제학 교과서는 경제학의 문법 같은 거라서 어느 나라 가더라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그 또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또 외국에 가면 서점에 가서 경제학 책을 봅니다. 가서 보면요. 미시경제학 책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거시경제학 책은 조금 다르고요. 재정학 책은 완전히 달라요. 일본 그 공무원 시험에도 재정학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반이 그 재정 실무, 재정 제도 이런 게 나오고 나머지 반이 이론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재정학은 거의 대부분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정학은 조금 내용이 다른데 일단 대한민국 재정학은 상당히 이론적인 그런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정부의 경제적 행위를 주된 분석으로 삼는 재정학은 미시경제학이 남긴 이 빈틈을 메워주는 거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미시경제학 파트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경직 있잖아요. 거의 완벽히. 그렇죠. 재경직인데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옛날에 이상한 사람 와서 듣고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경직을 하시면 일단 미시경제학이 미시경제학 파트 1이고 재정학이 미시경제학 파트 2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론이 미시경제학 파트 3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미시경제학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국제경제학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통계학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 하시더라도 나중에 국제무역론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시경제학 심화 파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관심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 그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의 교집합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이 끝나는 데서 나머지 과목들이 다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시경제학이 만약에 미시경제학으로 끝났다면 거기서 시장의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다. 후생경제학 1, 2 정리하고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행정학이 생기고 재정학이 생기고 뭐 이런 과목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미시경제학이 빈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정학이라는 게 대체로 뭐 이런 정도 성격을 갖는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정학 강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쭉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 과정이에요. 이제 종합반, 학원에서는 원래 종합반을 중심으로 이렇게 코스를 짜놨기 때문에, 미시경제학 예비순환, 재정학 예비순환, 미시경제학 1순환까지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재정학 1순환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1학기 때 원래는 전반기에 재정학 예비순환이 있는데, 재정학 예비순환을 안 하는 이유는요, 저기서 재정학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을 일정 수준까지 안 하면요, 재정학은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재정학을 잘하는 방법은 거의 유일해요. 미시경제학을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 1순환까지 한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학 1순환 합니다. 그러면 전체의 한 60% 정도 또는 70% 정도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2순환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재정학 2순환, 3순환 가서 이제 그 부분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중구 교수님 책, 우선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중구 교수님 책은 어떤 수준인가 하면 미시경제학 1순환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거의 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거의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책 다 하고 나면 끝이란 거예요. 그러면 2, 3순환 내용 거의 완전히 별개란 거예요. 2, 3순환 때는 이 책 안 갖고 와요. 거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이 책의 한 60, 70% 되는 내용을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미시경제학 아는 만큼 재정학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재정학 1순환, 2, 3순환 내용은 모르겠는데 재정학 1순환 내용은 잘 안 바뀌어요.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혹시 뭐 작년에 재정학원 들었는데 하는 분들은 사실 별로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내용과 거의 비슷할 거니까 일단은 우리 이제 순환 순서대로 쭉 공부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재정학 교재는 이제 여러분 다 이중국 교수님 책 가져오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의 필요한 수준까지 제가 이제 매일 자료들을 내드릴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자료 받으셨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제 볼 수 있는 교과서, 그러니까 제가 이중국 교수님 책만 하면 전체 공부 내용의 60%, 7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외의 교과서들을 제가 이제 보충을 해드리는데, 1순환 때까지는 거의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같은 서울대 교수님, 전현석 교수님 하신 책까지 단권화를 거의 해드려요. 요 책까지 하고, 그 다음 순환에 이제 나머지 책들 이렇게 쭉 포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재정학을 공부하셨으면 본인이 봤던 책들을 보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미시경제학 공부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미시경제학도 그렇고 재정학도 그렇고 이중국 교수님 책만 가지고 공부하러 시험 보러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시경제학도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기출문제도 보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중국 교수님 책만 봐가지고는 죄송하지만 시험 문제 못 풀거든요. 재정학도 비슷해요. 재정학도 이중국 교수님 책만 가지고 못 푸는 문제 많아요. 그래도 이제 이중국 교수님 책 갖고 시작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재정학 책은요, 나라마다도 내용이 다 다르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교수님들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다른데 그래도 딱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어느 교수님이 가르치든지 딱 중복되는 부분 있잖아요. 교집합되는 부분 정도가 딱 이 책이라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중국 교수님 책만 가지고 시험 보러 못 갑니다. 하지만 이중국 교수님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동의하든 동의하든 거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강의 계획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강의 계획서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학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제학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미시 600, 거시 600 하고 이제 순환할 때 몰래 조금 나눠드리거든요. 몰래 나눠드린 이유는 책만 보는 애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거기 이제 문제 풀들을 딱 만들어 놨는데, 재정학
그렇게 딱 정리는 안 해놨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순서로 하면 되겠다 생각하세요. 일단 이중호 교수님 책 연습 문제를 보면요. 이게 좀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내는 문제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 읽어보고 이게 답이 왜 이거야 싶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그래도 이중호 교수님 책 연습 문제는 다 본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00년 이후 기출문제라고 해놨는데 2000년만 해도 너무 오래 전이죠. 그래서 일단 한 2005년 이후 기출문제는 본다. 그 다음에 제가 쓴 책이 있네요. 모의고사 집이라 그래가지고 학원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 중에 그 초, 중급 정도 문제까지 모아서 낸 문제가 있어요.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재정학 조금 더 가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책을 보셔도 좋아요. 그 2순환, 3순환 때는 제가 저 책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교과서 연습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단 초시생을 전제로 할 때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다른 책들을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나 이런 거 낼 때 다른 책에 있는 문제들을 뽑아서 내요.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내지는 잘 안 해요. 책에 있는 문제를 이제 고시식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니까 일단은 우리는 1순환 때는 요 정도까지는 다 하자. 저는 일단 모의고사 문제, 책에 있는 연습 문제는 다 풀기 권합니다. 다 풀기 권합니다. 안 풀린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안 풀리면 그냥 다 보면 돼요. 이제 이 책의 문제들은 좀 그래요, 원래. 네, 교수색 패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풀든 말든 막 낸 문제들이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다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실 분들 있으면 3번 하셔도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있는 날이 좀 이상하죠. 5, 8, 10회가 있는데 옛날에 재정학 12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1회로 줄어서 그냥 모의고사 3번만 보는데요. 일단 그 5회, 8회, 10회 시험을 보는 게 아마 학원 일정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모의고사 없는 날은 20분에 시작한다라고 돼 있는데 진도 보고요. 진도가 급하면 6시에 시작을 하고 진도 그냥 무난하면 6시 20분에 그냥 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학의 성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게 재정학이 애매해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끔 이제 그 경제학이 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러거든요. 수학이라는 도구를 빌어서 쓴 사회과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재정학은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수학의 언어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학일 수가 있어요.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상당히 논쟁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중호 교수님 책의 논지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딱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 문제에 대해서 딱 정해진 답이란 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주어진 틀 하에서 답을 내는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논쟁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제 재정학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정부는 무엇을 극대화하느냐 라는 것 자체가 경제학자들이 몰라요. 정부가 뭘 극대화하는데요. 일단 정부가 뭔지도 불명확해요. 네. 그래서 일단 재정학이 좀 이제 약간 조금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논쟁적인 부분이 있는 이유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생각이 있어서 가끔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의견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이제 정부,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건드릴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란 무엇인가 나오죠. 정부란 무엇인가. 추석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데 요 수업이 딱 추석 끝나고 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먼저 뭔지 모르면요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정부냐 민간이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정부냐 민간이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제대로 안 하니까 국회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할 일을 왜 지방자치단체한테 떠넘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정부란 말을 다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죠. 정부하고 민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부 안에 행정부 말고 입법부, 사법부도 다 들어가는 의미로 지금 정부냐 민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정부냐 국회냐 이렇게 하면은 딱 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부 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냐 지방자치단체냐 이렇게 할 때는 행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부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뭐 정부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불명확하다라는 이야기 대신에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딱 정의를 해주고 쓰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 한글만 알면 다 이해되니까요.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정부를 보는 두 가지 견해 해가지고 이게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유기체적 견해, 기계론적 견해돼 있는데 기계론적 견해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개인주의적 견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9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현대 사회에서 유기체적 견해가 풍미하고 있는 곳의 이해를 찾기는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 정부, 여러분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 정부라기보다는요 경제학의 기본 입장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주의가 있고 그다음 유기체적 견해가 있는데 유기체적 견해하면 일단 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뭐 생명이 살기 위해서 기분 나쁘면 막 그냥 손이든 다리든 잘라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거든요. 개인의 희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고입니다. 근데 이제 유기체적 견해라는 게 이제 그 어감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살아나요. 사실 이제 개인주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집단주의일 수도 있어요. 또 집단주의도 이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최근엔 또 공동체주의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오기도 해요. 여하간에 다들 이제 개인주의하고 반대되는 그런 입장인데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미국 경제학은 특히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 학문의 성격이 강하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말든 그러하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이번 장에 연습 문제에 재미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몇 개를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최근에 그 읽은 책 중에 저는 별 재미없이 읽었는데 굉장히 인기 있었던 책 중에 그 무슨 개인주의자 선언 뭐 그런 책 있어요. 개인주의자 선언 있는데 일단 이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책은 재미없어요. 사실 재미는 없는데 그 판사님이래요. 이분이 이제 판사님이 책 썼다니까 조금 그래도 관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숙제처럼 읽었어요. 숙제처럼 하도 많이 읽길래. 근데 이제 가장 인상적인 그 말은 그 맨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읽을 수 있죠. 이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서로의 아이를 지켜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뭔가 공동체라든지 집단의 이익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아이도 지켜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일단 개인주의로 환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를 해야지 그 전에 집단의 가치부터 강조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 그거 되게 싫다. 뭐 그런 이야기를 책 한 권 내요. 내요. 그래서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올해 그래도 꽤 베스트셀러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 문장이 일단 인상적이었는데 그 책 읽으면서 느낀 건 뭔가 하면 요분 시험 볼 때만 해도 사법시험에 경제학 과목이 있었어요. 1차에 경제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경제학도 조금은 아시더라고요. 조금은 아시는 게 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책 갖고 왔어요. 책.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학이란 참 잔인한 정도로 깔끔한 학문이다. 224페이지예요. 비루하고 때로는 피비린내까지 내는 인간들 행동의 인센티브를 아주 무색무취하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니까 라고 하면서 막 사례들을 드는데 경제학 공부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협상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도 하지만 조정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조정 같은 거 하면서 경제학에도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경제학도 기본적으로는 공동체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개인주의적인 그런 가치에서 비롯해서 나오는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일단 과목의 성격이 그러하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연습 문제 한번 보세요. 연습 문제 4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국민교육 헌장 안 배웠죠? 이게 국민교육 헌장이에요. 요 밑에 대통령 박정희 나와 있고요. 그분의 아빠죠. 그래서 이제 나올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일본의 뭐 일제시대 교육칙령이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주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시작이래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를 듣고 마음에 뭔가 뭉클뭉클 오르는 사람이 있고 저 목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적인 입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민족 중흥이 목표가 아니고 저게 이제 유기체적 견해인 것이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국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민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민족의 뭐 발전 이런 게 먼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전제되어 있다. 경제학이란 과목 자체의 성격이 그렇다라고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악독한 게 왜 악독하다고 하냐면요. 와, 고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이걸 딱 들고 와가지고요. 너가 이거 안 해오면 6학년 못 올라간다 해가지고요. 우리가 다 외웠어요, 이거. 진짜. 지금은 안 외우는데요. 옛날에 다 외웠어요. 못 외워도 6학년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이거 체보라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도요. 와, 무슨 선행학습 그런 게 있어가지고 5학년 1학기 때 이거 외워갖고 온 놈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이거 막 외워가지고요. 막 자기가 막 똑똑한 척하고 그런 애 있었어요. 걔 지금 의사 됐는데요. 아직도 싫어요, 어제. 네. 싫어하는 이유는 있는데요. 말은 안 해줄 거예요. 여간에 이게 이제 유기체적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보다 민족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5번 보시면요. 뭐 우리나라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에서 이제 발췌된 일부분이다. 한국 사회는 거대한 모순에 빠져 있다. 바로 문제들의 해법은 작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좌파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통 보수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작은 정부가 많은 문제들의 해법이다라는 이야기가요. 상당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보수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웬만하면 미국에서도 공항이나 군함 이름 지을 때 대통령 죽고 나면 지어요. 뭐 케네디 공항 뭐 이렇게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살아 있을 때 무슨 도로 이름 정하고 레이건의 날 정하고 그 다음에 레이건 함이라고 막 전함도 막 이름 붙이고 그 정도로
인기가 또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당시 이제 그 취임 연설문이었어요. 두 번 재선했는데 취임 연설문이 뭔가 하면은 정부가 우리의 문제의 해법이 아니고 정부가 바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 취임 선서에 이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정파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반대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지만 이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근데 정치학하는 애들하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오다가 쟤들이랑 잠시 헤어졌잖아요. 그 오빠 잠시 헤어졌잖아요. 하려면 이런 이야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혼합경제. 그래서 이제 정답은 정부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혼합경제가 답이다라고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운동경기에 비유한 정부의 역할,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12페이지 가보시면 정부의 3대 주요 기능인데 이것도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재정학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그레이브라는 분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머스그레이브.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뭐 효율적 자원 배분, 공평한 분배 이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서울 3대 짬뽕집, 뭐 전국 3대 빵집 하면 두 개는 항상 들어가는 거 있어요. 군산에 뭐 전주에 뭐 들어가는 거 있는데 대전에 뭐 들어가는데 세 번째 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배분, 공평한 분배 있는데 머스그레이브는 안정적 성장을 넣었거든요. 안정적 성장. 케인즈는 뭘 넣었냐면 개인적 자유를 넣었어요. 개인적 자유. 그래서 일단 이제 머스그레이브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큰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뭐로 하겠느냐? 15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사람의 숫자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정부가 일단 모르긴 몰라도 공무원 좀 많이 뽑잖아요, 지금. 지금 5급은 모르겠는데 7급, 9급은 좀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5급도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숫자로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예산으로 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규제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규제는 사람이나 예산으로는 안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측정이 또 어렵죠. 여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큰 정부, 작은 정부를 측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럼 작은 정부를 하자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규제 완화, 민영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정부의 미래에 돼 있고요. 이제 정부의 미래를 걱정하시죠. 그래서 이제 세계화의 진전과 인터넷 확산 이거 쓰신 지 15년 돼가지고요. 이것도 조금 옛날 얘기 됐어요. 그래서 세계화가 진전된다.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이 확산된다.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 정부의 활동 영역이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줄이는 걸 반대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저는 정부의 활동 영역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 정부의 미래가 아니고 노동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생기잖아요. 과거에는 인간의 육체를 대신하는 기술들이 발전을 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미래를 걱정할 게 아니고 노동의 미래가 더 걱정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동자들이 이랬던 저랬던 계속 먹고 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자꾸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상황에서 가운데 보시면 소득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인류는 앞으로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에 계속 직면할 것이고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 순진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것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중국 교수님 책이 좋은 책이지만 이중국 교수님 책 읽고 이게 유일한 의견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견해 사이에 또 본인이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1장은 이런 이야기고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읽기 싫으시면 일요일날 읽으시면 되는데 참 읽기 싫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은 지금 안 할 겁니다. 지금 대부분 교과서들이 이제 한국 재정에 현황해가지고 여기 해놓는데 아직 배운 게 없잖아요. 배운 게 없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제가 돌아와서 여기 이야기들을 참고할 테니까 일단 2장은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중국 교수님 책 목차예요. 이중국 교수님 책 목차인데 일단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3장까지 재정학의 기초. 오늘 2교시 안에 끝나요.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까지를 이제 자원 배분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효율성과 관련된 자원 배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가 공평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지출, 조세이론, 기타 이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뭔가 좀 나열식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정부 재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파이낸스가 뭐라고 했어요? 돈을 거둬서 쓰는 과정을 파이낸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기업 재무 관리예요. 기업 재무 관리. 지금 우리는 뭘 하냐면 퍼블릭 파이낸스라는 거예요. 퍼블릭 파이낸스. 그래서 결국 파이낸스는 돈 걷어서 돈 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좀 크게 잘라놨는데 책마다 조금 달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부 재정의 기초하고 여기 효율성 문제까지, 그 다음에 분배 공평성하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조세이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 재정이라는 게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돈을 거둬와서 어떤 식으로 돈을 쓰느냐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재정학의 핵심은 이 두 파트예요. 결국 어떤 식으로 돈을 거둬와서 어떤 식으로 돈을 쓰느냐.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재정학 기초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그 이후에 기타 이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학 크게 두 파트다. 어떻게 걷어와서 어떻게 쓰느냐. 근데 그 앞에 재정학 기초가 있고 맨 뒤에 기타 등등 이론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재정학도 나름 큰 목차는 잡히죠. 큰 목차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흔히들 이제 재정학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조세이론 어렵다, 조세이론 어렵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일행직 보시면 재정학에서 뭐 배워? 조세이론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머리 안 아파요, 여러분. 이게 미시경제학 제대로 안 하면 머리 아픈데 미시경제학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학에 비하면 죄송하지만 재정학은 반 날로 먹습니다. 정치학 하는 애들 죽어요. 진짜 거기 비하면 우리는 훨씬 나으니까. 네. 그쵸? 그래도 우리 걔들보다는 경제학 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자, 그럼 3장 이제 들어가는데요. 3장은 미시경제학 복습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 자세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후생경제학 돼 있는데 먼저 효율성 이야기 잠시 할 겁니다. 그 다음 공평성 이야기 잠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건데 괜히 갖고 왔네. 싹 지워야지. 지워지는데. 지웠지롱.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뭔가 하면 사회고생의 평가예요. 사회고생의 평가. 무슨 소린가 하면요. 그 효율성 배웠고 공평성 배웠으니까 뭔가 상충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회고생을 평가할 기준이 생기잖아요.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효율성 배우고 공평성 배우고 사회고생을 평가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다. 요걸 한 덩어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덩어리로. 그 다음에 뭐 차선의 이론 이런 거 보셨던 내용 그대로요. 그대로. 네. 그래서 일단 복습 겸 해가지고 일단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생경제학. 자, 봅시다. 58페이지.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자원 배분 효율성, 분배의 공평성,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개인적 자유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경제를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으로 개인적 자유를 넣은 건 이제 케인즈예요. 근데 이제 개인적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느냐? 그거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 자유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무한정의 개인적 자유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59페이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온정적 간섭주의라고도 하고 요즘 그냥 온정주의라고 그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온정주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들이라면 아마 담배는 아무도 안 필 겁니다. 과식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것이고요. 밤에 저렇게 먹방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먹방을 하더라도 끌 거예요. 아마 스스로를 위해서.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적 자유를 제약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서의 온정주의지, 이게 자칫 잘못 읽으면요 1, 2, 3, 4처럼 읽혀요. 자원 배분 효율, 분배 공평, 개인 자유, 온정주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개인적 자유를 무한정 바람직하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반대 견해로 어느 정도 온정주의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있다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 3-1 정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맨 먼저 보시면 효율성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인데 뭐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3장 프린트를 한번 봅시다. 3장 프린트를 보시면 거기 1페이지는 부분균형 접근으로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2페이지에는 일반 균형을 사용해서 효율성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그냥 참고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비슷한 개념이 3개가 있어요. 비슷한 개념이 3개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MU, MB, MRS가 있어요. 3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3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X를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내요. X제를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내요. 그럼 이 3가지의 차이는 뭘까요? 이 3가지의 차이는 단위의 차이입니다. 한계 효용은 단위가 뭐예요? 효용이에요. 추상적으로 서수적 의미만 갖는다고들 이야기하는 그런 뭐 한계 효용이에요. MB는 단위가 뭐예요? 화폐예요. 화폐. 화폐로 얼마나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MRS는 단위가 뭐예요? Y제예요. Y제. 이거는 X제 한 단위를 Y제 몇 개만큼 좋아하느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셋 다 공통점이 있다. 다 X를 좋아하는 정도인데 그게 이제 단위로 무엇을 단위로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냐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해서 부분 균형할 때는 효율성 조건을 나타낼 때 일단 뭘 쓰고 MB를 썼고, 그 다음에 일반 균형 할 때는 일단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낼 때 뭘 쓰고 있다? MRS를 사용해서 일단 쓰고 있다 라는 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MRS라는 게 기본적으로 단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MUX,
MUY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 이게 그냥 단위 차이만 있는 거기 때문에 MBX, MBY로 나타내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만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페이지에서 생산의 효율 조건, 교환의 효율 조건, 그 다음에 종합적 효율 조건, 이런 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다 수학이었거든요. 원래는 다 수학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림을 사용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는, 그림을 사용하는 법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재정학이니까 이런 조건들 하나씩 수학으로 도출하는 방법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종합적 효율 조건 나와요. 그 종합적 효율 조건을 봐요. 그래서 일단 교환의 효율 조건이 MRS, MRS 같아진다. 생산 효율 조건이 MRTS, MRTS 같아진다. 그 다음에 MRS끼리 같아졌는데 그게 MRT하고도 같아진다. 이거거든요. 그 종합적 효율 조건을 도출해보자 라는 과정인데요. 요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3번에 나와 있는 라그랑지 함수를 다루는 법을 알아야 돼요. 라그랑지 함수는 뭔가 하면 제약식이 있는 극대 또는 극소화 문제에서 내부해를 찾는 수학적 방법입니다. 제약식이 있는 극대 또는 극소 문제에서 내부해를 찾는 수학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식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라그랑지 법을 쓰겠다.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서리에가 나오는 경우에는 라그랑지 법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걸 써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라그랑지 승수법이 뭔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프린트가 9페이지로 끝나니까 마지막 페이지가 비어있죠. 그 마지막 페이지에 써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안 써도 돼요. 네. 알아서 하지 마시고 연습장에 쓰시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자가지고요. 지금 목이 좀 갔는데 한 이틀 지나면 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조금 참고 들어주십시오.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미시 때 다 해가지고 이거 지겹게 했을 텐데 앞으로도 또 지겹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 딱 쓰는 순간 여러분들이 싫죠. 맥스, 싫어, 맥스, 싫어. 이거 뭐 지겹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겨우면 저는 얼마나 지겹겠어요. 물론 저는 돈 받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나아요. 자,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그 미시경제학 책에서 MRS XY가 X를 좋아하는 정도인데 여기 이제 X분의 Y가 나온다. 근데 X를 좋아하는 정도하고 X를 비싼 정도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경제적 의미 하에 요 식을 정리하면 PXX, PYY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PY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X는 2PX분의 M. 야, 나 오래간만이다. 잘 지냈니? 변한 게 없구나. 뭐 이런 거 그만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미시경제학이죠. 요게 이제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데 요 식의 수학적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라그랑지 기법, 승수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라그랑지 승수법이라는 거는 이 제약식이 있는 극대 또는 극소화 문제를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라그랑지 함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L 비슷하게 써요. 그럼 라그랑지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앞에는 극대화식을 써요. 그러니까 X, Y. 앞쪽에는 목적식을 써요. 앞쪽에 목적식을 쓰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제약식을 씁니다. 근데 제약식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요거를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든지 우변을 좌변으로 넘기든지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든지 한쪽으로 다 넘겨요. 그래서 는 0의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m pxx pyy 이렇게 써놓으면 이걸 우변으로 다 넘긴 거죠. 좌변으로 다 넘겨도 관계없어요. 근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두 가지가 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xy는 사실상 u는 xy잖아요. 그럼 단위가 뭐예요? 효용 단위예요. 근데 m pxx pyy는 단위가 뭐예요? 화폐 단위예요. 이게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사실은 환산해 줘야지만 이걸 합하거나 빼거나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제약식의 값을 목적식 값으로 변환해주는 뭔가 개수가 하나 붙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라그랑지 함수에서의 개수 또는 승수라 그래가지고 라그랑지 승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을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수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거를 경제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받아서 쓰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하냐면요, 이 라그랑지 함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지수 x로 미분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첨자 x를 붙여봐요. 그 하첨자로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아니,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렇게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쓰고 하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y가 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x가 포함된 항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의 람다 px가 돼요. 그리고 는 0이 되죠. 똑같은 식으로 이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 그 다음에 py는 0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이 문제에서 사실은 m, px, py는 다 외생 변수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미지수가 하나가 더 있다면 이 라그랑지 승수가 미지수의 역할을 해요. 세 번째 미지수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라그랑지 함수를 마지막에 람다로 미분을 하면 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m pxx pyy는 0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조건식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3개가 있다면 이 문제는 풀릴 거라고요, 이제.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식에서 y는 람다 p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하면 x는 람다 py가 될 것이에요. 자, 눈치껏 이렇게 해봅시다. 사실은 이 라그랑지 함수를 람다로 미분했을 때 나오는 식은 그냥 뭐가 나오냐면 제약식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식은 그냥 제약식을 하나의 조건식으로 쓰겠다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에 비해 가지고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인데 요 두 식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 식을 요렇게 나눠버리면 람다가 없어지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y가 뭐였나 하면 여기 있는 y가 효용함수를 x로 미분한 거였기 때문에 mux였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x가 뭔가 하면 효용함수를 y로 미분한 거였기 때문에 muy가 돼요. 그래서 요 식을 나눠주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mrs xy가 되고 요거 람다 없어져 버리고 여기 px, py 상대 가격이 붙는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미시경제학이 사실은 수학을 사용해서 기계적으로 풀면 이런 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조금 더 이야기처럼 만들어 놓았던 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제가 느끼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예비순환, 일순환 때까지의 미시경제학 문제들은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푼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미시경제학 문제에 대해서 근의 공식들을 가르친 거예요. 사실 이게 소비자 이론의 근의 공식인 셈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방법은 그거보다 조금 더 원시적인 방법, 하나 더 뒤에 숨어 있는 방법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문제들은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풀되 모든 문제의 근의 공식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다시 더 원형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라그랑제 승수법을 사용해서 푸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몇 가지를 해야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종합적 효율 조건의 수학적 도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시험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요 기법을 익혀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 기법들을 앞으로 쓸 일들이 생겨요. 재경직이잖아요. 제가요, 경제학 할 때는 경제학 수업 시간에는 끝까지 라그랑지 승수법 안 써요. 왜냐면 그거 수학이에요, 수학. 경제학적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학 시간에 안 해요. 근데 재정학 시간에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A, B 두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X, Y가 모두 사용제이며 외부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보면 여기 외부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변형이 될 수 있다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파레토 최적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는 XA 플러스 XB, Y는 YA 플러스 YB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게요? X와 Y가 모두 사용제라는 뜻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있을 게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공공재가 존재한다면 저 식이 바뀌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파레토 효율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악화시키지 않고는 더 이상 개선시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 상황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A를 나쁘게 하지 않고 B를 최대한 좋게 만든 상황이라고 정의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U, B 바로 해가지고 B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A를 최대한 좋게 만든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런 상황이 주어졌고, 이걸 말을 안 했구나. 그 다음 여기 보시면 HXY는 0돼 있는데 요건 지금 뭘 나타내는 건가 하면 생산 가능 곡선 있죠? 생산 가능 곡선. 을 그냥 임의의 함수로 HXY 뭐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임의의 식으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국 교수님 책에서도 생산 가능 함수를 나타낼 때 아마 HXY라고 주로 써왔을 거예요. 오케이? 첨자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HXY 할 때는 첨자 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X와 Y가 생산되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A하고 B가 나눠 쓰게 돼 있다 라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라그랑제 함수법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은 제약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약식이 2개든 3개든 5개든 16개든 물론 16개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긴 한데요. 많아봤자 여러분들 3개인데요. 3개짜리는 있어요, 여러분들.
제약식이 몇 개든지 간에 뒤에 계속 갖다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라그랑지 승수에는 람다 1, 람다 2 이런 식으로 계속 개수만 하나씩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라그랑지 함수를 구성한다는 건 뭔가 하면 이 문제의 목적식이 일단 맥스 u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 라그랑지 함수의 목적식을 쓴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제약식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제약식이 뭔가 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주어져 있고, 됐습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의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주어진 생산 가능 곡선에서 A라는 사람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B의 효용이 최대화된 상황,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인 상황이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목적식 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약식으로서 지금 이 식을 좌변으로 다 넘겨가지고 UA 바 마이너스 UA라고 했고요. UA 바는 상수고, 여기는 지금 함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쪽으로 다 넘어간 형태니까 람다 2하고, 그러니까 HXY는 0에서 그 좌변을 쓴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제약식 1, 제약식 2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이제 주요 변수들을 미분을 해 나가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XA로 미분, XB로 미분, YA로 미분, YB로 미분, 그 다음 람다 1으로 미분, 람다 2로 미분, 이런 식으로 나갈 거거든요. 근데 람다 1 미분, 람다 2 미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 제약식을 하나의 조건식으로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의미는 X하고 Y로 미분한 것에서 의미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래쪽 빈칸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 빈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실 텐데 이렇습니다. 만약에 X가 XA 플러스 XB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요. 여기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잖아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을 XA하고 XB로 미분할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원래 제가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XA, 라운드 H 이렇게 되면 H는 XA 함수가 아니고 사실은 X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라운드 XA분의 라운드 H를 바로 하기가 힘들면 요거를 XA는 X를 미분하고 X로 H를 미분해라. 요게 이제 연쇄법칙이잖아요. 요렇게 되는데 문제는 요 식에서 편미분이기 때문에 XA로 미분할 때는 XB는 고정이라고 본다고요. XA로 미분할 때는 XB를 고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 부분이 1이 돼요. 그래서 제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주어진 함수에서 x로 미분하는 거나 xa로 미분하는 거나 같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xa로 미분하든 x로 미분하든 그냥 hx라고 쓸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과정을 쓸 것이다 알아두시고, 두 번째,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를 나타낼 때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미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전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편미분하고 dx 붙이고 편미분하고 dy 붙이고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쓰면 요 x는 보통 하첨자고 요건 그냥 정자인데 제가 고개 구분이 잘 안 돼요. 또 요렇게 쓰면
피곤하잖아요. 알아서 좀 봐주시라. 그거 따져가면서 보는 분 잘 없다. 그냥 마음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전미분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미분된 상황에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 보냐면 dx분의 dy가 되도록 정리를 해요. dx분의 dy가 뭔가 하면 xy 평면에서 기울기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식에서 dx에 곱해져 있던 게 hx고 그 다음 dy에 곱해져 있던 게 hy니까 이게 dx분의 dy는 hy분의 hx의 비율이 되고 이것입니까? 이것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 구해진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라고 나타낸다? 책에 따라서는 MRT라고 나타내기도 하고 MPT라고 나타내는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중근 교수님 책에서는 MPT 쓰는데 MRT 더 많이 써요. 요래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방금 보셨던 라그랑지 함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같은 식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목적식. 여기가 제1제약식, 제2제약식.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식을 맨 먼저 XA로, YA로, XB로, YB로 네 번을 미분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해봅시다. 먼저 XA로 미분하면 여기는 XA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 뒤쪽 부분에 XA가 있네요. 그러니까 람다1 붙고 마이너스 UA를 XA로 미분했으니까 그거를 MUX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A의 X에 대한 한계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지금 이제 XA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X가 있는데 제가 H를 XA로 미분하나 X로 미분하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로 쓰자고 했어요? HX로 쓰자고 했어요. 그래서 람다2 HX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식을 YA로 한번 미분해 봅시다. 그럼 여기도 YA였고 여기 YA가 있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람다1 붙고 MUYA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X로 할 때처럼 YA로 한 것도 Y로 편미분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 람다2 H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유 지겨울 테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식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세요. 요 마이너스 붙은 부분들을 넘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넘긴 다음에 이 두 식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 두 식을 먼저 정리한다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그럼 넘어가가지고 람다1, 람다1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MUX, MUY만 남아요. 그 다음에 람다2, 람다2도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HX, HY만 남아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MUXA 나누기 MUYA는 HX, HY가 되고 HX, HY가 뭔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아래쪽 식은 B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XB로 미분, YB로 미분하면요. 일단 XB는 여기 있고 여기 또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MUXB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끝에서는 람다2 HX. 그 다음에 MUYB가 되고 람다2 HY가 되니까 이 두 식을 잡아서 이 두 식을 또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두 개를 우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눠버리면 람다2 람다2 없어지죠. 그러고 뭐가 남냐면 MUXB, MUYB가 되고 이것이 다시 HX, HY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결국 이 부분이
MRS XYA, MRS XYB, MRT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합적 효율성 조건이 원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거였는데 그렇게 하면 의미도 모르고 그냥 기계적인 과정을 밟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순환 경제학 할 때는 의미를 통해서 그 식들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사실은. 됐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때가 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거 한두 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거요. 써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칠판에 쓰면요. 자꾸 틀려요. 첨자 쓰기가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이 되게 귀찮은 거 싫어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 편하게 하려고 잘하려고 이렇게 갖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 써보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 효율성 조건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두 개의 정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62페이지 보시면 이제 후생경작 1 정리, 후생경작 2 정리, 뭐 글쎄 뭐 안 나오면 좋겠지만 후생경작 1 정리, 2 정리 하면은 나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생경작 제 1 정리할 때는 분권 뭐 이런 말 나오고 그 다음에 2 정리할 때는 분리 6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분리 나오잖아요. 분리 됐습니까? 분권, 분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 동등 이런 말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권화, 분리, 동등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후생경작 제1정리, 제2정리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경작을 전공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고 듣는데 자꾸 듣다 보면 뭐 그런 말인가 싶어져요. 그런 내용이고 저는 여러 번 들었지만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답 쓰지 마시고 아는 척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는 척.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빈칸 별 필요 없는데 그 프린트 4페이지 보십시오. 순수 교환 경제에서 그 후생경작 1정리, 2정리가 뭐 이런 거죠. 일반 균형을 만약에 제너럴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고 파레토 효율을 파레토 이피션시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1정리는 뭔가 하면 어떤 조건 하에 일반 균형이 파레토 효율이냐 이거 이야기하는 게 1정리고 일반 균형은 어떤 조건 하에 파레토 효율이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결론부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어떤 조건 하에 시장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팁 보세요. 팁.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달리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줄에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시장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지적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반 균형이 파레토 효율이기 위해 그러니까 일반 균형은 무조건적으로 파레토 효율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일반 균형이 파레토 효율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지적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명시적으로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 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가 뭔가 하면 강단초성. 두 번째가 무외부성. 세 번째가 완전 경쟁. 됐습니까? 그래서 강단조성, 무외부성,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됐습니까? 만족된다면 일반 균형은 파레토 효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균형이 무시무시한 개념이거든요. 사실은요. 뭔가 하면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네. 어마어마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하다. 거꾸로 이제 파레토 효율은 어떤 조건 하에서 시장 균형의 성격을 갖게 되는가? 파레토 효율은 어떤 조건 하에서 시장에 내버려 두더라도 균형이 되는가?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더 있다. 첫째가 뭔가 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겠죠. 볼록성이 될 것이고, 선호의 볼록성이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초기 부존 자원을 적절히 분배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기 부존 자원을 적절히 분배해 준다. 그러니까 선호 체계가 볼록성 만족하고, 그 다음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초기 부존 자원을 이렇게 옮겨줄 그런 능력이 있다면 모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또 균형이 될 수 있다. 이 반대 방향을 이야기한 거다라는 건데, 여기다가 경제학자들이 나름의 의미를 붙이는 거죠. 자기 나름의 의미를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효율과 공평이 최소한 이 이론적 세상에서는 뭐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경제적 의미를 더 추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어떤 조건 하에 효율이 균형인가? 인데 거기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분리 뭐 된다 뭐 이런 의미를 더 씌웠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후생경제학 1정리, 2정리.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스톱. 선생님, 후생경제학 1정리가 일반 균형이 파레토 효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레토 효율이 아닌 거로 나중에 보면은 뭐 정보 불완전성 그런 건 안 들어갑니까?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일반 경쟁 균형할 때 완전 경쟁이 들어가면 완전 경쟁의 조건에 이미 뭐가 들어가요? 완전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따로 떼놓을 수도 있고, 그냥 완전 경쟁이란 말만 들어가면 완전 정보는 자동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현실은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아서 시장이 실패한다. 저는 옛날부터 시장 실패란 말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데, 시장하고 실패가 각각 뭐라 그러지? 아닌데 잊어버렸다.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품사 품사라 그래요? 명사, 대명사가 품사 아니야? 문장? 그런 거 있죠. 있어. 있다 치고. 그럼 시장은 뭐예요?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서술어예요? 뭐예요? 실패는 뭐예요? 시장 실패는요, 시장이 실패했다요. 시장이 실패했다. 그 시장이 주어고 실패가 서술어예요. 그러면 뭔가 빠졌어요. 뭐가요? 목적어든 보어든 뭔가 빠진 거 아니에요. 시장이 뭐에 실패한 거예요? 뭐를 실패한 거예요? 그게 이제 대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광의로 볼 수도 있고 협의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만약에 시장 실패를 좀 협의로 본다면 효율성에 실패한 거를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이 이제 시장이 효율성을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효율성을 실패하는 이유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부터 다 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비되지 못한 시장인데, 완비되지 못한 시장의 대표적인 예가 보험시장, 자본시장에 있다. 금융시장이 완비되지 못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성 제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험시장이 완비되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역선택 도덕적 해이, 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완비되지 못한 시장,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것들 조금 열거적이라서 서로 겹치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시장 실패만 있냐? 정부 실패도 있다. 근데 정부 실패를 그 67페이지 위에 보시면 뭐가 나오면 초과부담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초과부담도 시장 실패의 한 사례로 보기도 하고 초과부담하고 시장 실패를 별도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초과부담이란 것은 일부러 내려고 낸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넓게 하면 초과부담까지 포함해서 정부 실패를 정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과부담은 빼고 정부 실패를 정의하기도 한다 라고 해서 일단 뭐 원인들 기준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것도 열거식이에요. 열거식이기 때문에 뭐 그리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원인들 또는 이런 형태들로 발생한다 보시고 제 프린트 5페이지에도 나름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비교하면서 옛날에는 이게 나오면 약술형이었는데 이젠 이게 뭐 시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 일단 뭐 이런 거 있다 라고 하나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